컴퓨터 시스템 소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CPU의 내부 구조와 CPU가 메모리나 기타 입출력 장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CPU는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과 데이터 모두를 한 번에 자신 안에 담을 수 없기에 메모리와 상호작용해야 했으며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보조 저장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CPU 레지스터는 작업대에, 메모리는 작업장, 보조 저장 장치인 디스크는 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창고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고, 작업장은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저장 장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이 일어나는 곳은 작업대 위에서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령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과 CPU에 의해 처리될 하나의 명령어가 어떤 형식을 취하며 또 CPU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주기억 장치에 펼쳐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되는 명령어와 데이터는 모두 주기억 장치에 지정된 위치에 탑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단순한 저장 공간들의 나열, 저장 공간들의 1차원적인 나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각 저장 단위는 1바이트씩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 1바이트 단위로 주소라는 각 저장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들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장 공간에 대해 주소 값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저장 공간을 0번지, 두 번째 저장 공간을 1번지 등으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의 주소에 할당되어 있는 저장 공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정보의 저장 단위인 1바이트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꼭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바이트마다 주소값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바이트 어드레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는 메모리는 1바이트씩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들을 입출력하고자 했을 때 그저 1바이트씩 입출력하게 되어지면 입출력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32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명령어나 하나의 데이터의 길이가 32비트인데 이 32비트 데이터를 CPU가 메모리로부터 가져가기 위해서 1바이트씩 접근하게 되면 4번의 메모리 읽기 동작이 수반되어져야지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명령어도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서서 하나의 CPU는 명령어 하나하나 메모리로부터 가져가서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4번의 메모리 조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데 한 번에 책을 한 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서 책의 4분의 1을, 두 번째 가서 또 그 다음 4분의 1을 이렇게 4번에 나눠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 번에 책 전체를 가져오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상황이 야기가 되겠죠. 이렇듯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들을 가져가거나 쓰고자 했을 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보통 1워드라고 부릅니다.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표현하듯이 1워드라는 단위는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워드가 몇 바이트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스템별로 한 번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위가 또 한 번에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2비트 시스템은 1워드가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1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연속된 주소 공간에 할당이 되어 있을 것이고 CPU는 메모리로부터 명령과 데이터들을 가져갈 때 1워드 단위로 데이터들을 입출력해 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스템에 있어서 기억 장치는 단일 기억 장치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을 가지고서 계층적인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면 CPU서부터 메인 메모리까지를 내부 메모리라고 하고 그 이하에 있는 부분들을 외부 메모리로 구분을 합니다. 차이점은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내부 메모리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외부 메모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까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 혹은 보조 저장 장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피라미드 형태로 그렸는데 그 구성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피라미드 상층에 있는 CPU 레지스터는 상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종류의 메모리보다 적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빈번하게 접근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CPU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빈번하게 접근되어져야 하는 필요가 있는 메모리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각각의 명령들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CPU 내부로 가져와질 수 있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작업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했었죠.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작업대 위에 무엇인가 많은 물건들을 빈번하게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할 테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던 간에 작업대 위는 항상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빈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는 가격이 비싸겠죠.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메모리를 차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CPU 내부에 탑재되어져야 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역시 공간적인 제약도 뒤따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CPU 안의 저장 공간인 CPU 레지스터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명령과 데이터들은 CPU 바깥에 두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주기억 장치, 즉 메인 메모리라는 것을 CPU 바깥에 따로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메인 메모리는 CPU 레지스터보다 더 많은 용량이 장착이 되어지고 메인 메모리는 CPU 레지스터보다는 덜 자주 접근되어지는 메모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PU 레지스터보다 덜 빠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비싼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CPU 레지스터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CPU가 메모리를 빈번하게 접근한다라고 했으니까 CPU의 접근 횟수, CPU가 메모리를 접근하는 횟수만큼 매 명령이 수행될 때만큼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CPU 못지않게 빈번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살펴봤듯이 메인 메모리는 작업실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내 작업실은 내 작업대보다 훨씬 넓은 공간일 것입니다. 작업대와 작업실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는 어떤 데이터나 기기가 놓여져 있는 특정 공간만 본다라고 하면 작업실의 특정 공간이 참조되어지는 횟수는 작업대 위에 특정 공간이 참조되어지는 횟수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영역이 덜 참조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CPU 레지스터의 처리 속도와 메인 메모리의 처리 속도는 일단 CPU 안과 밖이라는 차이도 있는 것이고 저장 장치의 입출력 처리 속도 차이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CPU가 메인 메모리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마치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책이 있을 때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대출받아 오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CPU가 빈번하게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빈번하게 도서실을 들락날락 해줘야 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고, 이는 실제 공부하는 시간 중 많은 부분들을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빌려오는데 할애해버리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CPU나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메모리인데, 여기서 투명하다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접근하게 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CPU가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든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명하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은 메인 메모리에 몇 번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처리를 할 때 그 데이터를 캐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처리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아까 메인 메모리가 도서관, 레지스터가 내 작업 책상이다 라고 한다면 도서관에서부터 책을 하나 대출받아 왔을 때 하나의 책을 대출받아 오고 다 본 다음에 다른 책이 필요할 때 다시 반납하고 또 책을 빌려오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기에 앞서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 책상 옆에 자그마한 책꽂이를 하나 마련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서관으로부터 동시에 책을 10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즉, 내 책꽂이의 저장 공간과 내 책꽂이의 저장 공간이 10권까지 꽂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하나 빌려오고 그 빌려온 책을 보다가 다른 책이 필요할 때 현재 보던 책을 굳이 도서관에 반납하지 않고서도 내 책상 옆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두고 새 책을 빌려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또 책을 빌려보다 새 책이 필요하면 또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빌려왔던 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서관을 다시 갈 필요 없이 내 책상 옆에 책꽂이로부터 책을 참조해서 좀 더 빠르게 참조해서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캐시 메모리는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책의 수보다는 더 많은 책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책꽂이이지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저장할 만큼의 큰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책꽂이는 그저 한 10여 권의 책만 꽂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특징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캐시 메모리는 실제로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더 큰 용량, 하지만 주기억 장치보다는 훨씬 더 작은 용량의 메모리이되,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CPU 바깥에 있는 메모리니까 아무래도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보다는 물리적으로라도 더 시간이 걸리겠죠. 어찌됐든 CPU 레지스터보다는 좀 더 느린 메모리이지만 주기억 장치보다는 좀 더 빠른, 아까 비유를 들기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느냐 책꽂이에서 책을 가져오느냐의 차이다라고 했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메모리보다 아주 작은 용량만이라도 캐시 메모리를 장착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캐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과 없는 시스템은 앞서서 비유를 들었듯이 도서관으로부터 매번 책들을 한 권씩 빌려오는 상황과 아니면 내 옆에 몇 권의 아주 소량의 책이라도
대출받은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비싼 메모리, 즉 캐시 메모리 정도 급의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메인 메모리를 다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바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메인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급의 비싼 메모리로 대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에도 하드디스크는 역시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와 같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많은 내용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실행하는 일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좀 더 값싼 메모리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정보나 프로그램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들을 둘 수 있는데 이런 하드디스크로부터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기억 장치, 즉 창고로부터 끄집어내어져서 작업실에 펼쳐놓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절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실행되어진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주기억 장치에 탑재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수행한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워드 프로세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종료했는데 바로 다른 문서를 또 편집할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린 하드디스크로부터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초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메인 메모리가 학교 도서관이다라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오는 것은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 사이에 주기억 장치보다는 느리지만 하드디스크보다는 빠른, 주기억 장치보다는 많은, 하지만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적은 소량의 메모리를 탑재해 줌으로써 하드디스크로부터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캐싱해서 역시 디스크의 입출력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들을 그 역할에 따라 일단 외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었고 역시 그것 외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능을 갖는 그런 메모리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 가성비를 위해서 이렇게 계층적 메모리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캐시 메모리도 1차 캐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캐시, 2차 캐시, 혹은 3차 캐시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해 줌으로써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메모리 시스템들을 구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가져오는 일들을 빈번하게 처리해 주게 되는데 그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CPU와 주기억 장치 중간에 CPU보다는 좀 느리게 동작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CPU의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동작하지만 주기억 장치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의 메모리를 중간에 두고 일종의 버퍼로 사용을 해줌으로써 CPU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CPU는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나 명령이나 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넓은 의미의 데이터인 것이에요. CPU는 주기억 장치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조건 주기억 장치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에 있는지를 먼저 검사해서 내가 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도서관 가는 것이 아니라 책꽂이를 검사해 봄으로써 내가 이미 대출받은 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 대출받은 책이 있으면 그냥 도서관 갈 필요 없이 책꽂이에서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으면 캐시 메모리로부터 좀 더 빠르게 접근해 올 수 있는 것이고, 캐시 메모리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참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물론 현재 주기억 장치 용량에 비해 캐시 메모리의 용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최초 접근 시에는 무조건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져온 데이터는 바로 CPU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CPU와 메모리 사이에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은 중간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메모리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저장되어지고 참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CPU는 그냥 메모리를 접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자동적으로 캐시 혹은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CPU 입장에서는 내가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0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그 메모리 1000번째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지, 주기억 장치에 있겠죠. 캐시 메모리에 있는지,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없으면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처리들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내가 책을 하나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책이 내가 이미 빌려와서 책꽂이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책꽂이 없으면 도서관 가서 빌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00번째 데이터가 캐시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비로소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내 책꽂이가 한 10권 정도 책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눈에 쭉 훑어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꽂이에 책을 한 100권 정도 꽂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훅 훑어본다라고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제일 앞에 책부터 제일 마지막 100번째 책까지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내가 그냥 캐시 메모리를 검색하는 동안에 잽싸게 도서관 뛰어갔다 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일은 거의 순간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가능하면 더 빠르게 처리되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메모리처럼 어떤 순차적인 정보들의 저장 공간이기는 하나,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비교해서는 빠르게 데이터 포함 여부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병렬로 검사를 해서 여러 개의 저장 공간들을 한 번에 검사를 하고, 또 그 검사된 결과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메모리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순식간에 판단해서 사용해 줘야 하는 그런 좀 복잡한 하드웨어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성비를 위해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고속의 메모리를 소량 탑재해 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런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무조건 소량의 메모리가 있으면 성능이 향상되는가? 그 소량의 메모리가 고속 메모리이면 무조건 성능이 향상되는가? 그건 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상황을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10권까지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 내가 매번 빌려보는 책이 서로 다른 책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100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빌려볼 것인데 그 모든 책들이 다 다른 책이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놓여진 책꽂이에 빌려온 책들을 잠시 동안 보관해 놓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성능을 더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책이 있으면 도서관 가서 빌려오면 되는데 지금 옆에 책꽂이가 있으면 새로운 책을 빌려오기 전에 책꽂이를 검사해서 원하는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니까 도서관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서관에 가는 것에 비해서 내 옆에 책꽂이에 꽂혀진 이전에 대출받은 책들을 검사해보는 시간만큼 시간 지연이 더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몇몇 연구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에 CPU가 접근하는 메모리의 영역에는 메모리 전체의 공간들을 골고루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시험 때가 돼서 내가 특정 과목들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 시험이 A 과목과 B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다 매번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관심이 있는 것은 A 과목과 B 과목에 대한 책들일 것이 주로 A 과목과 혹은 B 과목과 관련된 책들을 집중적으로 빌려보겠죠. 또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여러 가지 책들을 골고루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혹은 참고 도서라든가 하는 몇몇 책에 집중해서 책들을 대출받아서 보는 일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보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반복문이나 혹은 함수 추문 같이 일정한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골고루 사용하겠지만 어떤 특정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메모리들이 집중적으로 조작되어지는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지역성의 원리라는 CPU가 메모리를 참조하는 경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량의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만으로도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주기억 장치, 보통 주기억 장치를 대표적으로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엄밀히 따지면 보조기억 장치도 저장 공간으로서 메모리의 일부분이긴 하는데 그 내부 메모리 영역들을 보통 메모리라고 하고 외부 메모리 부분들은 뭐 저장 장치, 보조기억 장치 등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주기억 장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공간,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지는 곳이라 했었죠. 뭐 우리 앞에서 비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할 거리들, 재료들, 공구들을 벌려놓는 작업실에 비유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동시에 여러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즉 내 작업실이 아주 넓어서 넓은 작업실 여기저기에 다양한 일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기기들을 펼쳐놓고 이 작업 조금 저 작업 조금 해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작업실이 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많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일부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작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업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한 후에라만 새로운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기억 장치는 얼마나 큰 프로그램 혹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느냐와 관계되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내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가 크다. 상대적으로 내 친구보다 다른 스펙은 다 똑같은데 주기억 장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내 친구보다 한 번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시킬 수 있거나 혹은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보조기억 장치가 크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친구보다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지는 차이가 없을 것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기억 장치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의 공간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을 때 더 이상 메모리가 부족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 그러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제약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 말 그대로 가상적인 메모리인 것이 실제 주기억 장치가 아니지만 시스템 내부의 일부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의 연속적인 공간처럼 사용을 해서 마치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가상 메모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이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서 얘기했듯이 보조 기억 장치는 창고와 같이 저장의 용도이기 때문에 CPU가 직접 접근할 필요도 없고 또 접근하기에는 너무 느린 장치라 직접 접근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CPU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접근해줘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기억 장치에 할당되어진 일부 공간들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할당은 됐지만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일부 공간을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끝냈다라고 하면 비워버릴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완전히 비우지 않고 그저 다음에 필요가 있을 때까지 보조기억 장치에 잠시 빼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작업실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펼쳐놨는데 처음 펼쳐놨던 어떤 작업이 지금 당장은 별로 관심 있는 작업이 아닌데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싸서 다시 창고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창고 특정 부분들을 마치 작업실의 확장 영역처럼 가정을 해서 일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대로 다시 갖고 올 수 있도록 어떤 공간들을 좀 나누어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창고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고 일부를 주기억 장치의 내용 그대로 보관을 해두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참조하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페이징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상 메모리를 위한 특정 파일들이 설정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히 컴퓨터 구조라는 하드웨어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CPU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CPU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부와 즉 뭐 메모리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메모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는 결국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 구조 역시 한 학기 온전한 강의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이기는 하나 최소한 이번 두 영상에서 다룬 부분만큼이라도 좀 이해를 해두면서 하나의 물리적인 기계로서의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학기 내용들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관계된 것들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